장례식장에 나타난 그 여자가 내 남편 그리고 우리 딸과 연결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내 30년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부터 진실이 시작된 거죠. 믿고 살아온 남편, 사랑으로 키운 딸, 그리고 날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 위에 있었어요. 내 이름은 윤선희, 58세, 30년 교직 생활 끝에 퇴직한 중학교 교감입니다. 학생들 앞에선 정의를 가르쳤지만 내 인생은 정작 거짓과 침묵 속에 있었죠. 내가 누구랑 30년을 살아온 건지 그날에서야 알았어요. 그날은 초겨울치고도 유난히 싸늘했어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에 들어선 나는 조문객들 사이에 앉은 남편 조상혁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담담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맡고 있었지만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 아니란 걸 그때 나는 직감했죠.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들어서는 순간 내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갈라졌어요. 검은색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조문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단정한 머리, 맑은 얼굴,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눈빛과 기운을 가진 여자였다. 오랜 기억 속 이미 봉인된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백소희. 소희, 그게 진짜 너야?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같은 책상, 같은 노래를 함께 들으며 청춘을 공유했던 친구.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가슴 졸였던 미묘한 감정선 위에 서 있던 사람. 졸업 이후 예고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사람. 그런 소희가 지금 남편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것도 내 딸 민정의 눈이 그녀를 피한 직후에. 설마 소희가 조상혁이랑? 백소희는 말없이 조문을 마치고 방명록에 이름을 또박또박 남겼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그 눈빛은 분명 나를 알아봤음을, 그리고 무언가 의도된 도전을 말하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었다. 30년을 넘게 산 내 삶에 대체 무슨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조상혁의 반응이었다. 그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고 그 여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빛은 흔들렸고 얼굴 근육은 굳어졌으며 그의 시선은 내가 아닌 소희를 쫓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다. 아니, 무너졌다. 내가 지켜온 이 가정이 실은 오래전부터 균열나 있었던 거야. 조용히 자리에 앉아있던 딸 민정. 22살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딸아이. 그 아이의 손끝이 자꾸만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평소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보이던 습관. 그리고 그 손이 향한 시선의 끝에는 방금 장례식장을 떠난 백소희가 있었다. 민정이, 너도 알고 있는 거니?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진짜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나는 조상혁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조문 왔던 여자 있지? 혼자 온 사람 누구야? 아, 그냥 아버지 옛 지인 중 하나겠지. 잘 몰라. 왜? 그는 늘 거짓말을 할 때 말끝을 흐린다. 질문을 넘기고 시선을 피하고 되묻는다. 그건 내 남편의 아주 익숙한 패턴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더는 모른 척 안 해. 진실을 들여다볼 시간이야. 나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라도. 그때는 몰랐어요. 내 결혼이 누군가의 포기로 세워졌다는 걸. 딸 민정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검은색 코팅된 표지 속 노랗게 바랜 사진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젊은 윤선이와 그 옆에서 여유롭게 팔짱을 낀 조상혁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너머로 스며드는 기억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 시절 내 인생에서 어떤 이름이 사라졌던 날부터 소희는 내가 선택한 길 때문에 사라졌던 거였구나. 졸업식 날 백소희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었다. 그 당시 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소희는 집안 사정 때문에 유학을 미루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넌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싶어 했잖아. 내가 그 길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땐 좀 더 용기 있는 내가 되어 있을게. 그리고 사라졌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시발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조상혁을 만났다. 안정감, 성실함, 착한 남자 이미지. 소희와의 아프고 복잡한 감정과 달리 그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상대였다. 그렇게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시댁에 발을 들였고 30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다. 나는 교감까지 한 여자였는데 정작 내 삶은 시험지 한 장처럼 채점도 못한 채 버려졌더군요. 그리고 지금 딸 민정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영어 학원 근처에 백소희가 교습소를 차렸다는 사실. 석 달 전 민정이 나에게 말했었다. 엄마, 나 요즘 영어 수업 다시 받아볼까 해요. 왜 그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을까? 왜 딸이 영어 과외비를 아버지에게 따로 부탁했다는 말을 그저 넘겨버렸을까? 그때 이미 내 가정은 셋만의 공간이 아니었어. 불쑥불쑥 떠오르는 퍼즐 조각들. 딸의 낯빛 변화. 조상혁의 셔츠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퇴근 시간. 나는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거짓말을 잡아냈지만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족의 진실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젠 시작할 거야. 다 봐줄 생각 없어. 나를 속인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이제 더는 착한 아내 놀이 안 해요. 당신이 숨긴 것들 내가 다 찾아낼 거니까. 다음 날 아침 남편 조상혁은 평소처럼 신문을 넘기며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딸 민정은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조용히 토스트를 베어 물었다. 서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찢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 좀 늦어. 회계 마감이라 회사에서 저녁 해결할 거야. 야근. 이제 그 단어가 내게는 핑계로만 들린다. 10년 전 그는 큰 투자 실패 이후 실질적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회의도 없고 마감도 없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왜 갑자기 야근이 늘었을까? 그래요. 일 많겠다. 회계 마감이라니. 나는 창가에 서서 그가 차에 오르기 전까지 모든 걸 지켜봤다. 새로 산 넥타이, 평소엔 잘 안 하던 향수, 심지어 고급 커프스 버튼까지. 언제부터였지? 이 사람이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한 게. 누굴 만나러 가는지 이제는 대충 감이 와요. 조상혁이 나간 후 나는 그가 벗어놓은 셔츠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코끝에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달콤하고 낯선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건 내가 쓰는 향수도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제품도 아니었다. 이 향기 어딘가 익숙해. 소희, 설마 너니? 나는 옷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신뢰라는 이름의 벽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어느새 그의 바지 주머니 속 영수증을 꺼내 들고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 -2인 식사 예약 완료. 날짜는 어제였다. 그는 분명 야근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 확실하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증거야. 나는 핸드폰을 열어 민정이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 영어 교습소를 검색했다. 그리고 딱 하나의 결과가 나왔다. 소희 영어. 그 주소, 그 간판, 그 위치. 모든 게 너무 노골적이었다.
딸 학교 근처에다 교습소를 차려. 그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침투야. 처음엔 그냥 확인만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 조상혁. 그날 오후 나는 핸드폰 지도 앱을 따라 딸 민정의 고등학교 근처에 도착했다. 낯익은 학원가 사이 작고 단정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소희 영어. 은은한 파스텔톤 간판. 세련되게 정리된 창문 커튼. 학부모 대상 맞춤형 문구.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정말 그 소희였다. 30년 전 그렇게 사라지더니 이제 와서 왜 하필 우리 딸 근처야? 나는 교습소 정면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가 창밖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무심한 척 창을 바라봤다. 수업 중인지 교습소는 조용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창가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남자의 실루엣. 체형, 습관적인 손짓,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양까지. 조상혁.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여기에 있다. 당신 감히 우리 딸 학교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만나? 숨을 참고 다시 바라봤을 땐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리고 카페 밖에서 반대편으로 걸어오는 누군가가 보였다. 검정색 코트를 입은 여인.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고른 걸음걸이, 그리고 익숙한 기운. 백소희였다. 혹시 윤선희 씨 오랜만이네. 30년이 됐을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기라도 한 듯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왜 여기에 있어? 3년쯤 됐어. 외국 살다가 돌아와서 조용히 교습소 차렸지. 우연히 너희 딸 학교 근처라서 놀랐겠네. 우연? 3년 전이면 조상혁이 첫 번째로 크게 좌천된 시기. 그리고 내가 교감 자리에서 정년 퇴임한 해였다. 모든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우연을 말했지만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조상혁이랑 무슨 사이야? 그걸 지금 너한테 말할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그 눈빛 속에는 30년 전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감정과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넌 늘 모든 걸 너무 늦게 알아. 이번엔 좀 빨랐으면 좋겠네. 선이야. 그녀는 교습소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셋이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 그 여자, 그리고 내 딸까지. 집에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선 자꾸만 소희의 너무 늦게 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은 단순한 비아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민정이 너마저도 그걸 알면서 모른 척했니? 딸 민정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방 안에서는 조용한 음악 소리만 흘렀다.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누군가의 인생을 뒤지는 것 같아 손이 떨렸지만 지금은 그런 도덕 따위가 문제 아니었다. 서랍 속 A 사용지 하나. 그건 소희 영어에서 발급한 수강 일정표였다. 민정 이름, 연락처, 수업 시간. 그리고 하단에 작게 인쇄된 문구. 특별관리학생 마이너스 학부모 조상혁 등록. 조상혁 학부모 명의가 왜 너희 아빠야? 그 문구 하나가 내 머리를 세게 후려쳤다. 나는 엄마가 아니었다. 이 아이의 모든 학습 관리, 그 여자의 손을 빌린 아버지가 도맡고 있었다. 딸 교육까지 둘이서 짜고 한 거였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식으로 나를 빼놨어?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서랍을 더 뒤졌다. 지금까지 민정이 감춰왔던 시간들, 그 조각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발견한 또 하나의 증거. 사진 한 장. 모임에서 찍은 듯한 단체 사진. 뒤편 벽에는 소희 영어 여름 캠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사진 속엔 조상혁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민정. 그 옆에는 백소희가 손을 얹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 정말 나만 몰랐던 거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딸 민정이 서 있었다. 사진
사진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사진을 가져갔다. 그 눈빛엔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었다. 엄마,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 말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문장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숨이 막히는 정적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카페 CCTV에 찍힌 장면, 그 장면을 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민정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돌아섰다. 이제는 말로 묻지 않기로 했다. 이젠 직접 봐야겠다. 다음 날 나는 조상혁보다 1시간 먼저 집을 나섰다. 행선지는 다시 그 교습소 앞 카페. 자리에 앉아 카페 주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끼어, 저번에 여기서 떨어뜨린 게 있어서요. 혹시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언제 건데요? 3일 전 점심쯤이요. 제가 놓고 간 건 아닌데 꼭 확인해야 하는 장면이 있어서요. 카페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내 얼굴에 깃든 절박함을 보고는 작은 모니터를 내밀어줬다. 나는 3일 전 날짜를 눌렀다. 그리고 정확히 봤다. 저게 지금 뭐야? 화면 속 조상혁은 민정의 손을 이끌고 교습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백소희가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셋은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조상혁은 잠시 교습소 안에 머물다 소희에게 민정을 맡기듯 손짓했다. 그 장면은 가족이었다. 내가 없던 또 다른 가족의 모습. 내 딸을 그 여자에게 맡겨? 아버지란 사람이 엄마를 지우고 그 여자한테?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조상혁이 교습소를 나서기 직전 소희는 그의 어깨를 톡 치며 웃었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을 민정은 보고 있었다. 그 아이 앞에서 그 짓을 했다고. 나는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30년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동안 참고 넘겼던 말들, 눈치, 모욕, 침묵들 전부가 하나로 뭉쳐서 나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좋아, 이제 내 방식으로 시작할게. 아버님 장례식 전날 당신 그날 밤에도 나갔었지. 나는 거실 서랍장을 꺼냈다. 조상혁이 늘 숨기는 물건은 항상 같은 패턴 안에 있었다. 세 번째 칸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서류 봉투 하나. 열자마자 확실해졌다.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명세서, 실손 보험 내역 그리고 장례비 내역. 그중 내 눈에 확 박힌 항목이 있었다. 조만호 명의 정기예금 인출. 출금자 조상혁 수령 계좌 백소의 개인 명의. 출금 날짜는 조만호가 사망하기 이틀 전이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야. 이건 돈까지 빼돌린 거야? 머리가 어지러웠다. 조상혁은 말했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심장마비였다고. 병원 이송 중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병원 이송 전 아버지의 재산이 움직였다. 게다가 그 계좌의 수령자가 소희였다. 둘이 짠 거야. 아버님이 약해진 걸 틈타 미리 돈을 빼돌린 거지. 나는 곧바로 예전 문자들을 확인했다. 조상혁과 조만호, 그리고 나 사이에 오갔던 대화들. 마지막 문자. 조만호 윤선이. 조심해라. 내 아들, 내가 낳았지만 내가 만든 건 아니다. 그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그가 쓰러지기 1시간 전이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조상혁의 본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 조만호는 죽기 일주일 전 나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걸었었다. 선이야, 너 혹시라도 이상한 서류 받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라. 내 이름으로 보험이나 부동산 바꾸자는 말 나오면 절대 사인하지 말고. 그땐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는 내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가 밝혀낼게요.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봉투 속 모든 서류를 스캔해 USB에 옮겼다. 그리고 따로 보관 중이던 조만호의 병원 기록도 확인했다. 심장 발작 이전, 그는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수면제 과다 복용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시점은 조상혁이 소희와 함께 은밀히 만나기 시작한 직후와 겹쳤다. 그 사람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 여자에게 돈을 넘겼어.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열렸다. 나는 그날 밤 조상혁의 휴대폰 백업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삭제된 문자가 복원돼 있었다. 조상혁 백소희. 유언장 정리 끝났어. 이제 내 이름으로 넘길 일만 남았어. 백소의 조상혁. 그 여자한테 걸리지만 않게 조심해. 당신 딸도 눈치채면 골치 아파. 걸렸어. 이젠 다 봤어.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민정아, 너 그 여자 알고 있었던 거니? 딸 방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민정은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 손끝은 계속 페이지를 넘기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알았네. 이제 다 알게 된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도 받고 영수증도 확인했고 CCTV 속 그 장면도 내 두 눈으로 봤다고. 민정은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입을 열었다. 처음엔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그 여자한테 웃는 걸 보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아빠가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말투를 쓰기 시작했고 같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 여자와 똑같은 표현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그 여자 날 친딸처럼 대해줬어. 좋은 말 다 해줬고. 근데 난 알았어. 그게 엄마 자리를 차지하려는 느낌이라는 거.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민정의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아이도 나처럼 느끼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칫하면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긋날까봐. 그런데 그 아이가 말했다. 엄마, 이젠 나도 엄마 편할게. 그 사람들 더 이상 그냥 안 넘어가.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민정의 눈에서 오히려 나보다 더 단단한 어른의 눈빛을 봤다. 엄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민정아, 근데 이제 엄마도 안 참아. 절대. 우리는 그렇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엄마와 딸. 이제는 같은 상처를 본 두 사람.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은 팀. 이제부터 하나씩 되돌려줄 거야. 아버지 이름 팔아서 넘긴 유산도, 거짓말도, 그 여자의 위선도. 선생님, 아빠 요즘 스트레스 많아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날 오후 민정은 일부러 수업을 30분 먼저 갔다. 소희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 순간을 민정은 노렸다. 아, 뭐 회사 일이 복잡하겠지. 아버님 장례도 있었고 좀 지친 것 같긴 하더라. 소희는 경계하면서도 민정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 느슨해졌고 민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혹시 아빠가 유산 문제로 삼촌들이랑 다툰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소희는 찻잔을 잠시 내려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산은 원래 조상혁 씨가 다 가져갈 수 있었어. 그 집안 원래 다 그 사람 명의였으니까. 그런데 괜히 윤선희 씨가 미안 괜한 말했다.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민정은 속으로 웃었다. 유산을 조상혁이 독점하려 했고 그 뒤엔 소희가 있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다 엄마가 잘 해결할 거예요. 그날 밤 민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윤선희에게 소희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다. 그리고 동시에 윤선희는 시아버지 조만호의 책장 속 비밀 금고에서 그동안 누구도 몰랐던 진짜 유언장을 발견했다. 유언 내용이 상혁이 이름이 없잖아? 조만호의 마지막 유언장에는 장남 조상혁은 가족 신뢰를 저버렸기에 직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상속자에는
장남 배우자 윤선이에게 주택 및 현금 자산 일부를 증여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걸 조상혁이 숨긴 거야. 소희랑 짜고 아버님 유언장을 조작한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소희는 조상혁과 함께 조만호의 건강이 약해질 때를 노렸고 그의 신뢰를 이용해 재산을 미리 정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진짜 유언장을 숨기고 위조된 서류로 상속 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이다. 좋아, 이제 마지막 남은 조각 하나.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오늘 제사상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건 진실이야. 시댁 식구들이 모인 날 조상혁은 아무렇지 않게 상을 차리고 소희는 조문객인 척 도착해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상석 끝에 앉았다. 30년을 함께한 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입을 열었다. 조만호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장, 여러분은 본 적 있으세요? 순간 모두의 눈이 나를 향했다. 조상혁은 젓가락을 멈췄고 소희의 얼굴엔 미세한 긴장감이 번졌다. 나는 봉투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짜 유언장을 펼쳤다. 조상혁, 당신은 직계상속에서 제외됐어. 왜냐고? 가족 신뢰를 저버렸으니까. 순간 조상혁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위조야. 그거 소희가 아니. 그게 당신 입으로 소희 이름 나온 거 지금 다 들었지?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한 방을 꺼냈다. USB 하나. 그 안엔 조상혁이 소희에게 보낸 문자, 유산 조작 증거, CCTV 영상 일부 캡처본까지 담겨 있었다. 그 여자랑 짜고 아버님 죽기 전 계좌 정리했지. 유언장 바꿨지. 그리고 우리 딸까지 거짓말 속에 끌어들였지. 정적.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조상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저앉았고 소희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형, 진짜 그랬어. 아버지 돈까지 그 여자랑 와. 진짜 끝까지 뻔뻔하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들 모두를 바라봤다. 난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 당신들 좋으라고. 근데 이제 나는 나부터 지킬 거야. 아버님 뜻 내가 끝까지 지킬 거고 당신들 앞에서 숨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저는 조상혁의 아내도 조만호 회장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제사 이후 며칠간 그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시동생, 시누이, 친척들. 다들 뒷말은 했지만 정작 내게 직접 맞서리는 없었다. 가짜 얼굴 벗겨진 뒤 당신들은 너무 쉽게 조용해지더라. 그리고 소희는 교습소를 폐쇄했다. 간판은 내린 지 이틀 만에 없어졌고 그 자리를 지나던 학부모들이 말했다. 거기 이상한 소문 돌더니 갑자기 닫았어요. 조용히 지방 내려갔다더라. 학생 어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대. 그 영어 선생 있잖아. 그 집 딸이랑 삼자 관계였대. 부모가 그걸 알아채고 난리 났대. 소희는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 해명도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피해자인 척하며 조상혁은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 조만호 회장의 이름으로 버티던 자리는 유언장이 공개되자 곧바로 무너졌다. 조 이사님, 대표님 유언장대로면 법정 명의도 안 남았는데요. 저희 정리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날 모든 연락처에서 조상혁이라는 이름을 지웠다. 그리고 오래전 내 이름으로 등록됐던 시아버지 유산 중 일부를 정리해 작은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30년을 살아도 지켜야 할 건 결국 나 자신이더라. 민정은 여전히 바쁘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내가 해준 된장찌개를 한 그릇도 남기지 않고 먹는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 소희에게 연락을 끊었고 조상혁과도 거리를 두었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 같은 사람 될 거야. 누가 무시 못하게 끝까지 단단한 사람.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안에 30년을 참고 버틴 내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들 이젠 내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이젠 나 혼자서도 충분해. 너 없이도 잘 살아. 교감 퇴직 이후 몇몇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재택자문,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특강, 교육감 보좌직 제안까지.
예전 같으면 솔깃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젠 조용히 제 인생부터 챙기려 합니다. 나는 시장 근처에 작은 공방을 얻었다. 평소 좋아하던 자수와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정은 친구처럼 내 작업실을 자주 찾았고 나는 그 아이의 웃음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엄마,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그 눈빛, 이제 진짜 엄마다워. 그 말에 울컥할 뻔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다시 나타났다. 선이야, 나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다시.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낡은 쇼핑백 하나, 어설픈 양복, 말라붙은 입술.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남편도 내 민정의 아버지도 아니었다. 이제 와서 왜 그때 그렇게 뻔뻔하더니 지금 나한테 뭘 원해? 그땐 내가 다 어리석었어. 근데 너랑 민정 없으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아무것도 되러 가. 나는 문을 닫았다. 그가 다시 두드릴까 걱정했지만 그 발소리는 조용히 그리고 영영 사라졌다. 이제 내 시간은 내가 선택할 거야.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이 처음부터 내 거였다는 걸. 민정과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칸짜리, 해가 잘 드는 집. 바닥도 낡고 벽지도 오래됐지만 이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엄마, 이 집 완전 따뜻해. 뭔가 진짜 우리 집 같아. 나는 웃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30년 동안 억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손글씨 교실에 자원봉사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글씨 쓰는 게 뭐 대단하겠어. 그냥 마음을 담으면 되지. 처음 만난 할머니들은 낯을 가렸지만 며칠 지나자 내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글씨 보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어쩐지 말투가 반듯하시더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은 그냥 동네 언니예요.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요. 창밖을 보며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 사실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다. 이젠 누구도 내 이름을 대신 쓰게 두지 않을 거야. 민정은 어느 날 나에게 작은 박스를 건넸다. 안엔 손글씨로 적은 카드 한 장이 있었다. 엄마는 내가 본 중에 가장 멋진 여자야.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우리 딸 이제야 말할 수 있겠다. 너도 엄마 닮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날 정말 우연히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얼굴을 보는 순간 난 확신했죠. 벌 받는 중이구나 하고. 그날은 동네 구청에서 주최하는 문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캘리그라피 전시회에 자원봉사로 참여 중이었고 부스 근처에는 지역복지관 채용 상담 부스가 있었다. 점심시간 물을 가지러 갔다가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초라한 옷차림, 푹 꺼진 어깨, 그리고 허둥지둥 면접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남자. 조상혁이었다. 이젠 저 사람도 복지관 상담받는 처지가 됐구나. 그 옆에 다 타버린 머릿결에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서 있었다. 백소희였다. 그녀는 면접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조상혁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말을 더듬었다. 아, 조상혁 씨, 경력은 있으신데 전과 기록이 있네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 받으셨던데요. 순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조상혁이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피했다. 소희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 눈빛, 그게 답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는 말로 변명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인 채 뒤돌아서 나왔다. 사이다란 말로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무너진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걸 그날 알았다. 요즘요, 행복하냐고요? 네,
조금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공방엔 이제 제자가 3명 생겼다. 60대 아주머니, 50대 싱글맘, 그리고 나처럼 혼자 사는 40대 여성. 우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고 글씨를 쓰고 수다를 떤다. 선생님, 그 글귀 너무 좋아요. 참았던 시간은 꽃으로 돌아온다. 그 말, 우리 삶이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 말 요즘 들어서야 믿게 됐어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 내 이름, 내 시간 전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진짜 인생이란 걸 처음 알게 됐다. 지금 내 삶엔 가짜도 거짓도 없어요. 오직 나만 있어요. 그 아이가 졸업식장에서 웃는 걸 보는데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는지. 민정의 졸업식 날. 햇살은 눈부셨고 학교 운동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모자를 쓴 민정. 눈이 퉁퉁 부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해 보였다. 엄마, 나 끝까지 했어. 엄마 닮아서 안 무너졌어.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다. 한때는 내게조차 등을 돌렸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내 편인 사람. 그래, 민정아, 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넌 내 딸이니까.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민정이 작은 상장을 내게 내밀며 말했다. 엄마한테 드리는 효도상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사람한테.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눈물이 뚝 떨어졌다. 복순이 뭐니 했지만 결국 남은 건 내 웃음 하나였어. 그게 다였고 그게 전부였어. 윤선, 희 이름 석자. 이제야 내가 내 거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공방 문을 닫고 나는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 새로 만든 명패가 놓여 있었다. 캘리그라피 작가 윤선이. 그 아래 내가 평생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 하나를 적었다. 참은 만큼 단단해진다. 그동안 나를 짓밟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들 이젠 다 지나갔어요. 남은 건 내 자리뿐이에요. 전화 한 통. 걱정스레 물어보는 친구의 질문. 야, 진짜 괜찮아진 거야? 그 GX난 인간들이랑 엮이고 나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나는 더 단단해지더라. 창밖엔 가을 햇살이 가득했다. 새로운 하루가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그 평범함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아무도 침범 못해요. 이제부턴 진짜 나답게 살 거니까요. 내가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온 것뿐이에요. 그날 민정과 나는 공방 근처 벚꽃길을 함께 걸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의지처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료였다. 엄마, 이제는 우리 웃으면서 살아도 되지? 그래, 이젠 누가 뭐래도 엄마가 앞장설게.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다. 조상혁과 소희. 한때 잘 나가던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인사받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는 얼굴로 걷고 있었다. 민정은 흘끔 그들을 봤지만 나는 딱 한마디만 중얼였다. 그년 결국 내 발밑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난 민정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냥 웃으며 걸었다. 남들 좋자고 참고 살았던 시간들 이제는 참지 않는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